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크게 공사업은 네 가지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이 설계고, 두 번째가 시공, 세 번째가 감리, 네 번째가 방영입니다. 자, 원래 건축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공사법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아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또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기준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염은 앞에 공부하셨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방염 대상 품목과 방염 대상 기준이 나옵니다. 그걸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도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은, 자, 이거는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시설 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자, 여기도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정의가 나옵니다. 법에다 2조입니다. 첫 번째, 설계업이 나옵니다.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개선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영업을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공사업은 설계 도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죠. 감리는 설계 도서에 맞게 공사를 하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염은 방염 대상물에 대해서 방염 처리라는 자를 방염 처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등을 등록한 자고, 감리원은 공사 감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리업자와 감리원 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술자하고 발주자는 각자 보시면 되고요. 자, 소방시설업의 등록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등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 인력들을 갖추어서 지도지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서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 소방시설 공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신고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 시도지사가 대상이 되는데, 시도지사한테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업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신고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가 나옵니다. 자, 전문가 일반이 나옵니다. 자, 소방시설 공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전기공사는 말 그대로 전기공사고, 기계공사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대부분 물이 흐르는 공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문은 주된 인력은 기술사 1명과 보조 기술 인력 1명이고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주된 인력은 기계 분야, 전기 분야는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그냥 하겠습니다. 소방 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소방 설비 기사 1명, 보조 인력 1명인데, 자,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은 제외됩니다. 기계 분야에 대한 설계고, 다만 여기서 제한 설비는 제외되죠. 그 다음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 설계입니다. 아래 전기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문가 일반이 나오는데, 자, 공사업은 가장 큰 특징, 자, 자본금 평가액 1억 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습니다. 1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영업 범위는 각자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업이 나옵니다. 이건 전문가 일반을 이것 또한 나눕니다. 자, 그런데 감리업은 나중에 어느 부분에서 외우셔야 되냐면 감리업 배치 기준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패스를 하시고, 방염처리업은 세 가지로 나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섬유나 합성수지류 그리고 합한 목재류, 이렇게 세 개의 방염업으로 나눠진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하고 등록 결격 사유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하시고요. 자, 5-1에 보면 등록사항 변경 신고사항이 나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네 가지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상호, 영업 소재지, 그리고 대표자 기술 인력. 이거
앞에 소방시설 관리업법하고도 비슷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네 가지 사항 중에 하나도 바뀌었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다. 다음 병력사항 신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의 운영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소방시설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뭐 자격증 대여 같은 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했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날로부터 공사 등을 하여서는 아니다. 자, 여기서 이 말 중에서 포인트는 그날로부터입니다. 그 다음날 아닙니다. 그날로부터 더 이상 하면 안 되고요. 자, 3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업자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관리 점유자한테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방시설업자 내가 하다가 내가 뭐 어떻게 잘못돼서 내가 상속인들한테 물려받게 됐어요. 그럼 지휘승계 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휘승계가 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세 번째 휴업하거나 폐업했다. 이러면은 관계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 동안 뭐 봉사를 해야 된다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가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취소 사유 위주로 기억하시라고. 첫 번째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고, 다음 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지금 1번하고 2번의 특징이 뭐냐? 등록업 소방시설업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가 취소고요. 다음 자, 거기서 여섯 번째 나오는 게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 등 한 경우에는 면허, 소방시설 공사업 취소가 되는 사항이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2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 취소 사유는 3가지입니다. 3가지 위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착공신고가 나옵니다. 착공신고는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공사하려면 행정안전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신고한다. 즉 착공신고 대상 본부장이나 서장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착공신고 대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건 2가지로 나눠서 외우셔야 됩니다. 신설공사일 때와 증설공사일 때가 나옵니다. 근데 외우시는 방법은 뭐 하나하나 정확하게 외우시면 제일 좋은데 단순합니다. 자, 신축하고 신설하고 증설에 보시면 각 가번에 보시면 비쌀 겁니다. 옥내소화전하고 5개 소화전 설비는 신축이든 증축이든 간에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축과 증축이 가장 갈라지는 것, 대표적인 예만 몇 개만 들어드릴게요. 자, 신설에서 보시면 가번에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 증축의 나번에 보면은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물류분무 등 소화 설비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 뒤에 방호구역입니다. 즉 신설은 예컨대 스프링클러를 상단에다 설치를 했다, 천장에다. 그러면은 신설공사 때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방호구역을 넓힌다든가 좁힌다든가 하는 경우, 방호구역을 증설할 때가 있어요. 칸막이를 쳐서 빼서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을 넓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증설공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설에 보시면은 방호구역이라든가 경계구역이라든가 제형구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뒤에 살수구역이라든가 해서 특정 구역이 붙어요. 옥내 5개 소화전 설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구역이 붙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좀 외우시면 잘하면 거의 대부분 문제 사실 푸실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걸 기준으로 외우시면은 외우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증축하고 신축은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착공신고 등이 나옵니다. 8-2번에. 자, 여기서는 그냥 요거는 각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9번에 완공검사가 나옵니다. 자, 완공검사는 크게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공검사는 우리나라 부분항공검사가 된다는 부분과 완공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감리업자의 결과보고서로 대치를 합니다. 근데 결과보고서로 가름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확인 대상하고 완공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개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완공검사는 기본적으로 감리업자 결과보고서로 가름하는데,
자, 완공검사의 가장 큰 특징 우리나라는 자, 제가 이만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1층만 먼저 써야 돼요. 그럼 1층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 부분 완공검사 신청이 가능하고 부분 완공검사가 떨어지면 이 건물이 다 안 지어졌어도 이 1층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완공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완공검사에 거기 3번하고 4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자, 첫 번째 문화, 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는 감사 결과 보고서가 있다 해도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두 번째,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것, 즉 이산화탄소나 할로겐화물처럼 뭔가 발사되는 것들. 다음 세 번째,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만, 단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에 지상에, 자 여기서 포인트는 지상입니다. 지하는 상관없어요.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의 탱크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은 현장 확인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나옵니다. 하자보수는 자 기본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 그럼 관계인은 소방시설 공사업자한테 하자보수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시 외우셔야 되는 거, 자 소방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해 주거나 아니면 3일 이내에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계획서를,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3일 이내에 관계인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획서가 너무 얼토당토하거나 불합리하다 그러면은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이거 불합리하다고 알리면 됩니다. 그럼 본부장이나 서장은 자, 그 계획서가 좀 이상하니 똑바로 해라라고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자보수의 기본 개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나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외우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뭘로 구분하시냐 하면은, 자, 텍스트 그대로 외우시는 건 좋은데, 자, 전기나 물을 흘려보세요. 자, 전기가 흐르는 제품이다. 하자보수 2년입니다. 물이 흐른다. 하자보수 3년입니다. 단, 전기가 흐름에도 이 3년짜리 안에 포함되는 건 하나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거는 전기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물과 같이 3년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스프링클러하고 연동돼서 쓰기 때문에 요것만 전기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3년짜리 하자보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전기가 흐르는 것들은 2년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기, 비상조명 등 비상방송 설비 및 무선통신 설비는 2년입니다. 그 다음에 3년짜리 보시면 자동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분무, 옥외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상수도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단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제외한다 해서 요거는 3년이죠. 그래서 자, 물이 흐르는 거 기계공사다. 다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빼놓고 이것만 3년이고 나머지 전기공사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2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기준으로 하시면은 굳이 안 외우셔도 사실 답은 다 찼습니다. 자, 그 다음 감리법이 나옵니다. 이거는 소방 감리를 할 때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적법성, 적합성 검토가 기본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5번하고 6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적법, 적합성이 다 들어갑니다. 감리의 기본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법성과 적합성입니다. 자, 적법성은 말 그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적합성은 자,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이게 이 시설이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예외적으로 나오는 게 5번, 6번에 있는 5번에 자 소방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이 시공이 설계도서와 하지 안전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 감사, 이 두 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 말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항상 함정에 제일 많이 빠지시는 게, 자, 감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하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자 판단에 관련된 거 이런 말 나오면 감리업자 업무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하자 판단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소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하자 판단은 안 합니다. 하자 판단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하자 판단은 하자가 있다 했을 때 그거는 별도로 다른 기구에서 하는 거지 감리업자가 하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방시설 공사,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및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주하고 일반. 자, 상주는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자, 상주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지하층을 포함하게 16층,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공사고 그걸 제외한 건 다 일반입니다. 그리고 상주는 매일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반은 주 1회 배치하면 된다. 요걸 포인트로 기억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2번에 감리원의 배치 등에서 나오고 배치 기준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그 특급이냐 아니면은 일반이냐를 놓고 특급이냐 아니면은 고급이냐 이렇게 놓고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감리 결과 통보가 나옵니다. 결과 통보는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요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게 관계인입니다. 자, 공사 감리가 끝났어요. 결과를 통보해 줄 때 누구한테 하냐? 첫 번째 관계인. 관계인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건물주. 네. 건물주한테 공사 어떻게 됐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맞겠죠? 두 번째, 도급인. 사실 이 도급인도 관계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도급인. 즉, 건물을 공사를 맡긴 사람. 세 번째, 건축사. 건축사인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그 소방 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입니다. 즉, 건축사인데 감리한 건축사. 그리고 요 세 개의 특징 전부 다 서면입니다. 이건 알려야 되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대상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명이 나오죠. 보고 대상은, 자, 본부장 또는 서장입니다. 사실 여기는 이 두 분은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 그런데 그냥 알려야 되는 대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즉 감리를 하는 그 건축사, 그다음에 소방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는 결과 통보를 해야 된다. 즉 통보로 보면은 이렇게 5명이 되는 거고 이분들은 알려야 되는 사람, 이분은 보고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염이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 소방시설 관리요법으로 대치를 하시고요. 도급의 원칙은, 자, 원래는 도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계공사 하시는 데서는 전기공사를 못 하겠죠. 전기공사 하는 데서는 기계공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전문 분야가 있다 그럼 한 번에 한해서 도급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되시면 되고, 하도급의 제한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즉, 기계공사하는 데서 전기공사를 맡긴다든지, 전기공사하는 데서 기계공사를 맡긴다든지. 왜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도급계약이 해지하고 기술자의 의무는 패스를 하시고요. 그 다음 벌칙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어떤 게 포함되느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3년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1년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셨으면 이제 생각이 드셔야 돼요. 1년 1천만 원, 3년 3천, 5년 5천, 7년 7천, 10년 1억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가는 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딱 하나만 다릅니다. 원래 이제 이건 형법이 정리가 돼서 1년에 1,000만 원씩 다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2년, 4년, 6년 이런 건 없죠, 이 안에서. 그래서 홀수로 갑니다. 1357이고 그 다음에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는 숫자 같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그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칙 정리할 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년 1,000만 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했거나 규정을 위반한 설계나 시공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포함이 되고요.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이거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죠.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위탁기관과 감독 업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고요. 자, 과태료는 200만 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사항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업 소재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호가 바뀌었다라든가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기술 인력이 바뀌었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럼 과태료 200만 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계인에게 지휘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이나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들도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 있는 과태료들은 쭉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거. 과태료는 다 동일합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가징수하냐면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여기서는 청장님이 안 들어갑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